여러분 혹시 오이 좋아하세요? 더운 여름날 또는 등산할 때 시원한 오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그야말로 온몸이 시원해지는데요. 저는 오이 소박이, 오이 장아찌, 오이 냉국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냉장고 한켠에 오이가 꼭 있습니다. 아삭하고 청량한 맛과 싱그러운 향이 일품인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이 가득하고 피부 미용에 최고인 것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오이의 놀라운 암 예방과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져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오이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등산할 때 수분 보충을 위해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고 김밥과 비빔밥에도 함께 들어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인데요. 하지만 당근과 오이는 사실 영양학적으로 그리 좋지 못한 궁합입니다. 먼저 오이는 95%가 수분인 과일입니다. 오이를 채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이는 꽃에서 자라고 씨앗이 있기에 식물학적으로 채소가 아닌 과일에 포함됩니다. 특히 수분이 굉장히 가득한 과일이라 즉각적인 수분 보충에 최고입니다. 그러면 수분을 뺀 오이의 나머지 5%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비타민입니다. 특히 오이 한 개에는 비타민C가 무려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나 함유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준답니다. 게다가 오이가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것은 바로 엽록소 때문인데요. 이 엽록소와 비타민C가 함께하면 탁월한 보습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콜라겐을 생성하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오이의 비타민C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당근을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과 산성에 약하니 당근에 열을 가해 살짝 볶아주시거나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이의 비타민C는 물론 당근의 모든 영양소까지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와 가득한 식이섬유로 포만감 1등인 바나나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 조합으로 사랑받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둘은 건강에 그리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오이에는 정말 좋은 영양 성분이 가득하지만 특히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이 속 칼륨이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서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이를 잘 챙겨 드시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 경화와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참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도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칼륨은 건강에 참 좋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세포수의 균형이 깨져버려 근육과 신경을 과도하게 이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무력감과 마비 증세,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서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지 말고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영양 성분을 모두 섭취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오이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오이지와 장아찌입니다. 아삭한 오이를 소금에 절여 꼬들꼬들하게 오이지로 드시거나 매콤하게 무쳐 오이장아찌 무침으로 드시면 참 맛있는데요. 혹시 오이지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고 아무리 소금기를 빼도 짠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무기질 중의 하나로 나트륨을 섭취하셔야만 음식물이 분해되고 혈액이 순환되어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장기들과 달리 왜 심장만 절대로 암에 안 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 몸속에서 심장이 염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주는 건강 효능이 엄청나니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 찌개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짠 음식은 가능한 조심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도한 소금 섭취가 이어지면 혈관 속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아져 삼투압에 의해 혈관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혈관이 땡땡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질환, 심부전을 일으키고 나아가 신장질환까지 불러옵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벽을 손상시켜서 위염과 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소금에 절인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배입니다. 오이하면 시원하고 열을 확 내려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이는 대표적인 차가운 성질의 식재료로 몸속의 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화상 치료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이 가슴속에 뭉친 화병을 해소할 때도 최고입니다. 이렇게 찬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몸에서 풀어진 열이 온몸에 돌아다니며 소화를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이에는 차가운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까지 가득합니다. 오이에 가득한 수분이 이뇨작용을 해서 풀어진 열이 몸에 돌아다니지 않고 몸 밖으로 전부 배출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배의 차가운 성질이 오이와 함께 열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려줄 뿐만 아니라 그 열이 몸속에서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와 배는 모두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성분이 간의 독성을 해독하고 튼튼하게 해주는데 최고인 오이와 배는 독소를 쫙 빼주는 황금궁합이 되는 것이죠. 알코올 분해에도 참 좋으니 숙취해소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체내의 염증이나 화병, 독소 해독뿐만 아니라 간 건강을 위해서도 꼭 오이와 배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오이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칼륨은 물론이고 오이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이 속 기적의 혈관 건강 성분인 비타민 K입니다. 혹시 혈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다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상처를 지혈하고 응고시켜야겠지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응고가 되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 조직과 기관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요. 오이 속 비타민 K는 중요한 균형을 유지해주는 정말 중요한 비타민인 것이죠. 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자체로도 문제지만 혈관 내벽에 쌓이고 석화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이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꼭 오이를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바로 이때 사과를 함께 드시면 최고의 혈관 보약이 되는데요. 사과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확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과와 오이를 꼭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오이하면 수분만 가득한 식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오이의 엄청난 치매 예방과 뇌 건강 효능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오이 속의 피세틴이라는 천연 성분 덕분인데요. 이 피세틴은 항염 효과에도 훌륭하지만 특히 뇌 건강에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오이 속의 피세틴 성분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뇌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에는 뛰어난 항암 효과까지 있는데요. 혹시 오이의 꼭지 부분을 먹었을 때 쓴맛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부분이 오이의 항산화 성분, 쿠커비타신입니다. 쿠커비타신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 자체를 막아주는 고마운 성분이죠. 특히 간의 독성 해독 효과가 좋아 간암과 전립선암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처럼 오이는 항염, 항암과 뇌 건강 그리고 치매 예방까지 대단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평소에 오이와 같은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 드셔서 산성을 중화시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식초는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는 신맛이라 산성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식초는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식초 자체는 산성을 띠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 분해되어 알칼리 물질만 남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의 지나치게 차가운 성질을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니 더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초무침이나 오이 피클로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들깨 좋아하세요? 저는 구수한 감자탕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들깨에는 식이섬유와 철분, 아연,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특히 오메가3 함량은 무려 연어의 200배가량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뇌동맥 질환, 뇌졸중 등의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베타아밀로이드 성분의 분해를 촉진해 치매를 예방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들깨?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들깨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들깨 섭취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강정으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들깨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들깨로 만든 들깨강정을 간식으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씹으면 입안에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면서 영양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고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 대신 이왕 먹는 거 몸에 좋은 걸로 먹자는 생각에 많이들 즐겨 드시죠. 그런데 들깨는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 틀림없지만 들깨로 강정을 만드는 순간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강정을 만들 때는 설탕 또는 조청, 물엿 등의 단순당으로 구성된 재료들을 넣고 가공하여 만드는데 거기에 들깨의 탄수화물까지 합쳐지면서 결국엔 혈당을 급격히 올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단순당이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그만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도록 만드는데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지만 또 그만큼 허기가 져서 다시 음식을 섭취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나아가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몸속 여분의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변해 비만, 동맥경화, 지방간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으로 인해 끈적해진 피가 혈관을 막으면 미세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뇌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뇌인지 기능이 약해져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들깨처럼 몸에 좋은 음식들은 간식으로 만들어 먹기보다는 본래의 음식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간식으로 섭취하더라도 가끔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바로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덩어리라고 불러도 될 만큼 몸에 좋은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이 지방산은 심뇌혈관과 뇌 건강에 참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이지만, 문제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만큼 산패되기 정말 쉽다는 것인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공기와 빛에 접촉하면 쉽게 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들깨 자체는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산패가 쉽게 되지 않지만, 들기름이나 들깨가루의 경우 껍질을 까고 가공하다 보니 외부와 접촉이 쉽게 이루어져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산패된 지방산이 우리 몸에 흡수될 경우 인체 내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DNA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생화학 생물물리학 기록의 자료에 따르면 산화된 오메가3를 지속해서 투여할 경우 간비대, 신장비대, 용혈빈혈, 염증 증가, 심근증, 대장 악성 종양세포 증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것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농촌진흥청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들기름을 각각 4도, 10도, 25도에 보관하여 관찰한 결과 25도에 보관한 들기름은 착유 후 20주부터 산패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4도에 보관한 들기름은 착유 후 40주가 지날 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들기름을 보관할 때는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막은 후 햇빛이 들지 않는 4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들깨가루 역시 마찬가지로 밀폐한 뒤 4도 이하의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하여 가능한 빠른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열에 가열해 먹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맛으로 비빔밥은 물론 나물과 국 요리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들기름이죠. 그러나 들기름을 가열해서 섭취하게 되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몸에 이로운 성분이 가득한 들기름이지만 고온에 가열할 경우 기름 성분의 결합 구조가 열을 버티지 못해 깨지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치매 등을 일으키는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 정도로 우리가 음식을 요리할 때의 평균 온도인 120도에서 20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산패가 시작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기 속 벤조피렌은 주로 폐를 통해 흡수되는데, 단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노출될 경우 적혈구가 파괴돼 빈혈을 일으키고 면역계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과 같은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이용해 요리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살짝 조리하거나 무침 요리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식을 먹기 직전에 뿌려서 요리에 윤기와 향을 더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좋은 들기름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는 깨를 볶거나 고온에서 압착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제조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벤조피렌이 생성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좋은 들기름을 고를 때는 볶지 않고 저온 압착이나 냉압착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 가장 좋으며, 향이 너무 강하거나 색깔이 진한 기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들깨를 통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들깨를 기름으로 짜지 않고 통으로 먹으면 가공 과정에서 손실되는 영양소와 산패될 걱정 없이 들깨의 영양 그대로를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들깨의 껍질에는 다량의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장내 발암물질에 흡착하고 배출시켜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변을 부드럽게 해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생들깨는 잘 씻어서 말린 후 냉동실에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팬에 약한 불로 살짝만 볶은 후 간식으로 드시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과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리로 쓸 때는 믹서기에 갈아 들깨 가루처럼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되고 나물에 묻혀서 들깨 무침을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탕이나 죽을 끓일 때는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어야 들깨의 오메가3 등의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시중에 파는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보다 직접 사서 냉동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쓰는 것이 산패의 위험이 적고 신선하고 고소한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담백한 우유와 들깨가루가 만난다면 생각만 해도 고소하지 않나요? 우유와 들깨를 함께 섭취하면 우유 속의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장 속에서 대장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동시에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의 성장을 촉진해서 장 건강을 개선시키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우유의 칼슘과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모두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유의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으로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재생을 촉진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사과 좋아하세요? 요즘 사과가 정말 비싸서 자주 먹긴 어렵지만 저는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주스도 사과 주스를 즐겨 마시고 잼도 사과잼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께서 사과를 정말 좋아하셔서 저녁을 먹고 난 뒤 온 가족이 함께 과일을 먹을 때면 항상 사과가 상위에 올라왔답니다. 사과는 대표적인 건강 과일로 장 건강은 물론이고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심지어 대장암의 위험까지 줄여주는 수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억제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근육 형성을 도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던 사과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고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사과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몸에 독이 되는 사과, 첫 번째는 갈변된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다 보면 꼭 몇 조각씩 남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남은 사과를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실 겁니다. 그런데 이는 몸에 해로운 독을 만들어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풍부한데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사과 껍질이 해줍니다. 하지만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사과 껍질을 깎은 채로 두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퀴논이 생성되어 사과의 겉면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현상을 갈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갈변된 사과를 섭취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 자체의 유전적 성질을 변형시켜서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이 활성산소는 몸의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몸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만성피로, 고지혈증, 심장질환, 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활성산소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갈변된 부분은 반드시 칼로 잘라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여 사과를 자르고 레몬물이나 소금물 또는
설탕물에 담가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과는 랩에 씌워 공기 중 산소와 접촉을 최소화시키면 갈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사과는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먹을 만큼만 깎아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갈변 현상은 비단 사과뿐만이 아니라 바나나, 감자, 고구마, 양배추, 홍차 등에서도 발생하니 꼭 참고하시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몸에 독이 되는 것은 바로 사과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씨와 함께 먹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매일 사과를 통째로 갈아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과씨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과씨에 함유된 아미그달린은 청산가리 계통의 자연 독소로 아미그달린 성분을 인체에 흡수하게 되면 두통, 현기증, 불안, 구토, 경련 그리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혈압과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사과 한두 개 속에 있는 씨앗을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나 노년기 어르신의 경우 또는 매일 사과를 통째로 갈아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사과인데 굳이 독까지 먹을 필요는 없겠죠? 건강하게 사과를 드시는 방법은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씨 외에도 매실, 살구, 포도씨 역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과를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코팅 처리한 사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과는 표면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 파라핀은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A, D, E 등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과수원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사과를 왁스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구입하신 사과를 만져볼 때 표면이 너무 매끈하거나 끈적끈적한 것을 느끼셨다면 과일 전용 세제나 식초 또는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 스펀지로 흐르는 물에 잘 문질러서 제거한 후 물에 5분 정도 담근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 주셔야 합니다. 비록 사과는 껍질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아서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왁스 코팅된 사과를 구입하셨다면 장폐색 등의 위험이 있으니 껍질을 제거해서 드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과도하게 윤이 나는 사과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사과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우유와 요거트 그리고 치즈와 같은 유제품입니다. 사과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과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우유 속에 부족한 비타민 C를 사과가 보충해 주어 영양적으로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를 드시면 산뜻한 신맛을 느끼실 텐데요. 사과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에는 사과산과 구연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입맛을 돌게 하고 상쾌감을 줍니다. 또한 위의 활동을 도와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산과 구연산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이 덩어리처럼 엉기는 현상이 뱃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상이 오랜 시간 동안 장 속에서 일어난다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대장염과 대장암 등 큰 병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함께 우유를 드시려면 저지방 우유나 두유 또는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으니 기억해 주세요. 특히 우리 몸의 장은 소화 기능 외에도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전달 역할을 해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장과 올바른 식습관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사과를 저녁에 드시면
사과의 유기산이 위에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유발하고 식이섬유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과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장 건강에 더욱 좋답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서 WHO에서 고구마를 토마토, 케일과 함께 세계 3대 면역식품으로 선정할 정도로 그 영양 가치가 매우 뛰어난 음식인데요. 특히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큰 효능을 보입니다. 그런데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미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면 배에 가스가 차고 부글거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바로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돕기 때문에 가스가 생기지 않고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뱃속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펙틴 성분은 몸속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팽창하고 끈적끈적한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는 위에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고 영양분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훌륭하답니다. 이 펙틴 성분은 과육보다 껍질에 3배 이상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펙틴 성분을 100% 흡수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은 뒤 통째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사과에 포함된 파이토케미컬이란 성분은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또 발암 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 앞으로는 사과와 고구마를 꼭 함께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사과와 돼지고기는 공인된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돼지고기는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찬 음식인데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이를 보완해줍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고 난 후에도 탈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어 속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더욱 좋은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주로 새우젓이나 소금 또는 쌈장과 함께 드시기 때문에 염분 섭취가 과해지기 쉬운데요. 이때 사과의 풍부한 칼륨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인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사과의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경우 돼지고기를 사과와 함께 드시면 혈압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때 사과가 칼륨 섭취를 도와주어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와 돼지고기는 영양학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조합일 뿐만 아니라 사과의 새콤달콤한 맛이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어 맛의 균형을 맞추기에도 최고의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돼지고기를 사과와 함께 구워 드시거나 사과 소스나 샐러드를 함께 곁들여 드시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입맛도 사라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장 운동이 위축되어 변비가 심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속적인 변비는 장내 유해물질과 독소를 체내에 퍼뜨려 치매와 뇌졸중, 심근경색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때 사과와 당근을 매일 하나씩 챙겨 드시면 변비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근은 식용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당근 속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각종 노폐물과 발암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니 피부를 좋게 해주기도 하지요. 이러한 효능으로 당근을 장 속 진공청소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폐 기능 증진,
그리고 면역계 질환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비타민 A가 되는데, 이는 유해 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각종 암을 예방하는 항암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당근에는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팔카리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 또한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만성 피로를 풀어주며 스트레스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감을 없애주고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이 비타민 C와 칼륨 함량이 높은 사과와 만나면 그 맛과 영양 효소가 배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익힌 당근의 경우 소화 흡수율이 50% 정도나 높아지니 사과와 익힌 당근을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은 두부 좋아하시나요? 저는 두부가 잔뜩 들어간 장두부찌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반찬으로도 먹고 국에도 넣어 먹고 심지어 간식으로도 먹는 국민식 재료인 두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두부를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무지개입니다. 오늘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콩, 바로 그 콩으로 만든 두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소중한 건강정보 꼭 챙겨가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두부는 영양학적으로 양리학적으로도 효능이 뛰어난 식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두부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부의 대표 성분인 이소플라본은 전립선암과 대장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해주고 골다공증 및 폐경기증후군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한번 걸리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그 뒤로 2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심장질환인데요. 심장질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증가하는데 특히 70대 이후에 발병할 경우 사망률이 무려 80%에 달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평소 콩으로 만든 두부를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노년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예방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콩이나 두부를 1인 분량씩 매일 1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 및 사망 위험이 2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GMO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과거 2018년 수입 콩을 사용한 두부 7개 제품 중 6개에서 유전자 변형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없이 유통되었다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GMO란 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농산물을 말하는데 본래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됐으며 작물의 성장 속도와 수확 기간을 조절할 수 있고 질병이나 해충 그리고 기후 조건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적은 농약과 비료만으로도 재배할 수 있어 비용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두부 역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이 용이한 GMO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GMO가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독소를 발생하며 항생 물질 내성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프랑스 캉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2년 동안 실험지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였더니 그중 80%에게서 종양이 발생됐고 발견된 일부 종양의 크기는 탁구공만큼 컸으며 무게가 몸무게의 25%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GMO로 만들어진 두부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생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반면 수입산에 대해서는 GMO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한 제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GMO 표기된 식품을 찾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GMO 식품 섭취가 꺼려지는 분들은 국내산으로 만든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그야말로 완전 식품에 가까울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두부의 원료가 되는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 작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많이 섭취할 경우 몸 안에 요오드 성분이 빠져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로 부족할 경우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 생성이 억제되어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체중이 증가하면서 우울증, 집중력 저하, 부종, 변비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두부를 너무 많이 섭취하기보다 하루 한 모 정도만 적당량씩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튀긴 두부, 즉 유부를 먹는 것입니다. 두부를 튀겨서 만든 유부는 흔히 먹는 유부초밥 외에도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음식 중 하나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특유의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유부는 영양소가 풍부한 두부로 만든 음식이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두부라도 기름에 튀기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발생될 수 있어 되도록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트랜스 지방이 우리 체내로 흡수될 경우 전신의 염증을 유발하거나 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되고 치매 유발, 혈전 생성, 당뇨병, 콜레스테롤 증가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부로 만들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맛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화방지제라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건 역시 자주 섭취할 경우 그 독성으로 인해 피부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음식은 되도록 피하되 드시더라도 소량씩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시금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등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황반변성과 백내장 등을 예방하고 특히 시금치의 엽록소와 엽산 등의 성분들이 각종 암을 예방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낮다는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이로운 효능을 주는 시금치가 두부와 만나게 되면 오히려 독으로 돌변한다고 하는데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산이라고 불리는 옥살산은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하는 자연적인 화합물로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옥살산이 두부에 함유된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란 결정을 만들어내는데 수산칼슘이 우리 몸속의 신장이나 요로에 침착되면 결석으로 쌓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처럼 칼슘이 많은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시금치를 조리할 때 끓는 물에 데치는 것도 옥살산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시금치와 두부를 드실 때 참기름이나 참깨를 함께 곁들이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신이라는 성분이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콩나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질량과 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에 취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때 칼슘이 풍부한 두부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두부 속 칼슘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비타민 K가 풍부한 콩나물과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 K가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의 질량과 밀도를 높여 뼈 건강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지. 콩나물국을 끓일 때 그냥 콩나물만 넣는 것보다 두부를 썰어 함께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밥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추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두부에는 체내 에너지를 만들고 면역 항체를 생성하는 등 다양한 신진대사 활동에 관여하는 영양소인 비타민 B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B군이 많은 두부를 부추와 함께 먹을 경우 부추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비타민 B의 흡수를 도와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두 음식은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얼린 후에 먹는 것입니다. 생두부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8g 정도 되지만 얼린 두부는 100g당 약 50g 정도로 생두부보다 무려 6배 정도 높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린 두부가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 이유는 두부에 들어있던 단백질이 응축되기 때문인데요. 두부를 냉동 보관하게 되면 수분이 얼면서 두부 사이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수분은 빠져나가고 영양소들은 그대로 응축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높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얼린 두부를 만드는 방법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각각 위생 봉투에 담아 얼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요리할 때는 꽁꽁 언 두부를 상온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서 조리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늘 좋아하세요? 저는 마늘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참 좋아하는데요. 한국 음식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마늘이고 그 양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죠.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 하여 이래백리라고도 불리는 마늘은 국제암연구소가 항암 효과가 있는 48개의 식품 중 1위로 선정할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등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무엇보다 손상된 DNA가 암세포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 암을 예방하는 데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장암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 기름진 음식,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의 섭취가 원인이 된다 하여 서구형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아시아 국가 중 1위,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마늘을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해주는 알릴설파이드류와 S알릴시스테인 성분,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 등이 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마늘이나 익힌 마늘을 하루에 반쪽씩 꾸준히 먹어도 위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각각 50%,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마늘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마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만간 임플란트나 발치, 치질 환자 등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마늘 섭취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늘은 혈전 생성을 방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또 그만큼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마취학회에서 발표한 한 사례 중에는 매일 마늘 12g을 먹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늘 성분이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진물과 멍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소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마늘 진액이나 마늘환 등 건강 보조식품의 형태로 장기간 섭취한 경우에도 의사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항응고제, 항열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항응고제나 항열소판제를 처방받은 분들은 마늘 섭취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텐스 시술이나 판막 수술 부정 정맥 환자들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 혈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 마늘이 혈전을 예방하고 혈행을 좋게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늘 역시도 혈전을 줄이고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 특징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액이 너무 묽어져 멍이 잘 들고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피가 한 번 나면 잘 멈추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마늘이나 마늘이 들어간 건강보조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고 있다면 꼭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의 용량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마늘에 곰팡이가 폈을 때입니다. 가끔 마늘을 잘못 보관하다 보면 상처가 나고 곰팡이가 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마늘에 핀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몸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늘에 핀 곰팡이에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성이 들어있는데, 이 독성은 미국 국제암연구소에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인체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아주 무서운 성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간세포를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간암은 물론 신체 전역으로 퍼져 우리 몸에 각종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독성은 물에 끓이거나 익혀도 사라지지 않으며 썩은 부위만 도려낸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마늘 곳곳에 독성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과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마늘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 같은 위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위암이나 위경련, 위점막 출혈 또는 위궤양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마늘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마늘을 으깨서 먹는 것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마늘에 함유되어 있던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알린이라는 성분이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 알리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으깬 마늘을 바로 조리하지 말고 10분간 두었다가 조리하면 그 효능이 더욱 높아지는데,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마늘의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를 비교해 본 결과 잘게 썰거나 간 마늘에 열을 가하기 전에 10분 정도 두어야 효소가 작동할 시간을 얻게 되어 알리신 성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늘의 알리신 효과를 보기 위해선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마늘을 익혀서 먹는 경우입니다.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이 좋은데, 마늘을 익힐 때도 더욱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S알리엘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알리신과 알린 같은 황화합물 중 하나로 발암물질을 제거해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혈중 지질 농도와 고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성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S알리엘시스테인은 생마늘보다 마늘을 익혔을 때 더욱 많이 생성된다는 것인데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팀에서 마늘의 조리법에 따라 S알리엘시스테인 함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했는데 생마늘 100g을 끓는 물에 1분, 3분, 5분간 데치고 끓는 물에 15분, 30분, 60분간 삶고 전자레인지로 1분, 2분, 3분간 익힌 후 S알리엘시스테인의 함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S알리엘시스테인이 제일 많았을 때는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을 때이며 이는 생마늘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0분 삶았을 때, 15분 삶았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데치거나 전자레인지로 돌렸을 때는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이 줄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2분간 데쳤을 땐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어떻게 익히느라 따라 몸에 좋은 성분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이나 찌개, 반찬을 만들 땐 처음 조리부터 마늘을 넣는 것이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에는 설탕에서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바로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꿀 속에 있는 이 티아민 성분은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가량 더 높은 알리타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늘과 꿀이 만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면서도 꿀의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피로회복과 기력 보충 등의 효과는 크게 상승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일회백미라 할 만큼 장점이 많은 마늘의 딱 하나의 단점을 꼽으라면 바로 입냄새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마늘을 먹으면 입안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위 속에서 소화가 된 마늘 냄새도 다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양치를 하거나 입안을 물로 헹구더라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과나 상추를 먹으면 사과나 상추에 함유된 효소가 마늘 냄새를 일으키는 휘발성분을 상쇄시켜 구취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생사과가 아닌 사과 주스를 마셨을 땐 마늘의 휘발성분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먹은 뒤 입냄새가 걱정이시라면 사과나 상추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이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